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산패가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호두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가 되기 쉬워요. 산화가 진행되면 지방의 구조가 변형이 되고 산화된 지방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에 손상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죠. 이뿐 아니라 또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위험도 가지고 있고 호두가 산패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 물질은 발암 물질이죠. 이렇게 산패된 호두를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는 암에 대한 위험성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산패돼서 변질이 일어난 호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소한 호두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호두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간식이지만 저는 달달하게 졸여진 호두강정이나 제과점에서 파는 호두과일을 커피랑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 이롭다고 잘 알려진 호두 그냥 막연하게 몸에 좋다고만 알고 있지 않으세요? 호두는 견과류의 일종으로 기원전 7000년 전 고대 인류가 친숙하게 섭취해온 식품이라고 해요. 인류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호두를 섭취해왔다니 아주 옛날부터 인류에게 많은 영양소를 적용해준 식품이에요. 호두에는 단백질이나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풍부한 영양소가 함유된 호두가 주는 우리 몸에 이로운 점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과는 바로 노화 방지예요.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죠. 특히 노화 방지와 관련이 깊은 성분으로 이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감기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는데 자유라디칼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켜서 노화와 관련된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호두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요.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또 호두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피부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 데에도 꼭 필요한 성분이죠. 특히 피부가 노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주름과 피부 처짐을 예방하는 데도 매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두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뇌 건강 유지예요. 호두의 외형이 뇌를 닮아 예로부터 머리가 좋아져 잘 알려져 있는데 외형만 닮았다고 뇌에 좋다는 것이 아닌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오메가3는 주로 생선에서 많이 발견되는 성분이잖아요. 호두에도 그만큼 많은 양이 들어있어요. 해외 알츠하이머 저널에서는 호두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주므로 알츠하이머 발병과 진행을 늦추거나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는데 호두에는 이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고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뇌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돕는 호두는 노화로 인한 인지 저하를 늦추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호두에 들어있는 비타민 E 또한 풍부해서 뇌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지켜줘요.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부터 호두를 꼭 드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 호두의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호두가 뼈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알아도 뼈에 좋다는 건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호두가 뼈 건강에 미치는 좋은 작용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는 칼슘뿐 아니라 다른 중요한 성분들도 함유하고 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인 식품이에요. 호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데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지만 마그네슘 역시 뼈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죠.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두 성분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 뼈의 강도를 높이고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예요.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뿐 아니라 오메가3는 이세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갖고 있고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에도 굉장히 유익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호두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암 예방 효과예요. 호두는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 덕분에 암 예방 효과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2022년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자료를 보면 호두나 아마씨에 함유되어 있는 알파리놀렌산을 꾸준히 섭취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심혈관 질환 위험률이 약 10% 정도 감소되고 관상동맥 심장질환 위험률은 20%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뿐 아니라 호두에는 이 폴리페놀과 엘라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특히 이 엘라그산은 항암 성분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엘라그산은 체내에서 엘라그산 대사물질로 변환돼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폴리페놀은 암세포의 확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죠. 호두는
호두는 이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죠. 암은 염증성 질환과 관련이 깊은데 호두가 가진 염증 완화 효과는 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호두에 포함된 비타민 E와 셀레늄 등의 성분은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 암 환자에게는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호두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줘서 우리 몸의 방어막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호두의 효능 정말 놀랍죠. 이렇게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호두, 이것들과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데 호두와 궁합이 굉장히 좋은 식품들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거트예요. 요즘 들어 그릭 요거트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단어들 접해보셨잖아요. 요거트에는 단백질,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등이 풍부하죠.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요. 요거트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장내 유익한 세균을 증식시키고 장 건강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또 호두의 지방은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을 더욱 향상시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오메가3의 지방산과 같은 건강한 지방산을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호두의 지방이 소화와 흡수를 도와서 영양소의 흡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영양분뿐만 아니라 호두의 고소와 크리미한 식감과 요거트의 부드럽고 상큼한 맛은 잘 어울려요. 함께 섭취하시면 맛과 식감의 조화를 즐길 수가 있죠. 그러니 이제부터 요거트를 드실 때 호두와 함께 드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호두와 환상의 궁합의 음식은 바로 바나나예요. 바나나는 호두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나나는 탄수화물과 천연당과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뿐만 아니라 바나나의 당은 호두 대비 신체에 더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고 해요.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다는 거 이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성분들은 신체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바나나와 호두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보완적인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고 영양소의 흡수 또한 더 쉽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영양뿐 아니라 호두의 식감과 바나나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은 잘 어우러지는데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한번 섭취해보세요. 달달한 바나나의 맛과 호두의 고소한 향이 의외로 조화로워서 맛과 식감, 영양소까지 한 번에 즐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소하고 맛도 좋고 몸에도 정말 좋은 호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섭취해도 안 좋다는 사실. 호두는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이지만 모든 식품들이 그러하듯이 호두도 적정량을 섭취해야 되는데 과연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몸에 좋은 호두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호두 섭취 시 주의할 점을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를 섭취할 때 유의할 점, 첫 번째는 알러지 반응이에요. 호두는 견과류 중 알러지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인데 일부 사람들에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대요. 호두 알러지가 있는 경우 호두를 섭취했을 때는 입술이나 혀, 또 얼굴이 부풀거나 호흡곤란을 겪을 수가 있는데 이는 개개인의 신체 증상에 따라서 매우 위험할 수도 있고 다르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할 수도 있고 이런 증상이 발생되면 즉시 호두 섭취를 중단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담해야 되고 호두 섭취 시 주의할 점 두 번째는 과도한 섭취예요. 이 호두는 100g당 약 650칼로리로 매우 고칼로리 음식이에요. 하루 섭취량을 과도하게 초과하면 오히려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가 있는데 호두에는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대부분 불포화 지방이라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고 있겠죠. 근데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에 약 20-30g 정도, 이건 약 5알에서 7알 정도인데 쪽으로 봤을 때는 10개에서 15쪽 정도 돼요. 호두를 섭취할 때는 꼭 기억해 주세요. 호두 섭취 시 유의할 점 세 번째는 변질이 일어난 호두 섭취죠.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산패가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호두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가 되기 쉬워요. 산화가 진행되면 지방의 구조가 변형이 되고 산화된 지방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에 손상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죠. 이뿐 아니라 또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위험도 가지고 있고 호두가 산패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 물질은 발암 물질이죠. 이렇게 산패된 호두를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는 암에 대한 위험성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산패돼서 변질이 일어난 호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호두를 구분하는 방법은 먼저 색상을 보는 거예요. 신선한 호두는 갈색이나 황금빛을 띠는데 산패된 호두는 색이 어둡게 변하고 부패한 느낌이 들어요. 또 산패된 호두는 비린내나 신내가 날 수 있고 신선한 호두는 자연스러운 고소한 향이 나요. 또한 맛도 다른데 신선한 호두는 말 그대로 고소한 맛인 반면 산패된 호두는 씁쓸하거나 오래된 기름향이 나죠. 썩은 것 같이 불쾌한 맛이 날 수가 있겠죠. 신선한 호두를 골랐다면 산패되지 않게 보관 반복도 중요한데
호두는 잘못 보관하면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호두는 원래의 껍질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껍질을 벗기지 않고 보관하면 외부에서의 영향이 미치는 걸 줄일 수가 있어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가 되는데, 하지만 호두를 먹을 때마다 까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이미 까진 호두를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이런 호두는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산패가 촉진되기 때문에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서 밀봉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 보관하거나 진공이나 밀봉팩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호두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서 서늘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이미 껍질을 벗긴 호두는 쉽게 산패할 수 있으니 냉장 보관 필수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상추는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바로 두피에 열을 내려줄 수가 있다는 건데, 두피 열을 내려주고 상추의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게 돼요. 이런 효능이 모낭에 필요한 영양성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줘 머리카락을 건강하고 빠지지 않게 잡아주고 머리 결도 좋게 해주는 거예요. 밤잠 설치시는 분들도 계시죠. 상추를 먹으면 졸리다는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추에는 락토카리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수면 유도, 진정, 최면 효능에 있어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락토카리움 성분뿐 아니라 숙면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멜라토닌이라는 성분도 상추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 락토라리움 성분은 상추 잎보다는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 상추를 드시려면 차로 끓여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상추는 입으로도 상추차를 끓여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분이라면 집중해주세요. 상추에는 이 비타민 A씨뿐만 아니라 엽산, 칼슘, 식이섬유 등의 다양한 영양소가 있어서 건강에 아주 좋은 식물이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채소라고 알고 있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먹고 무엇과 먹느냐에 따라서 상추의 효능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상추의 효능에는 어떤 것이 있고 먹을 때 주의할 점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상추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먼저 상추는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채소예요. 당뇨 환자라면 채식을 위주로 드시게 되는데, 당뇨에 좋다고 하는 말은 채소들의 단점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상추는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도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혈당 조절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과연 어떤 성분 때문일까요? 이 상추만의 특별한 성분인 바로 락투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락투신은 상추의 줄기를 꺾으면 보이는 하얀색의 액체 속에 있고 쓴맛을 내는 특징이 있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락투신은 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죠. 이뿐만 아니라 이 락투신은 간에서 포도당의 생성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다 비타민 K도 풍부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까지 있어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2013년 한양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의하면 이 상추의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킨다고 발표했어요. 상추는 또한 GI 지수가 23 정도, GL 지수가 100g당 0.5로 낮은데,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상추를 섭취했을 때 혈당 상승이 최소화되고 포만감은 길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추와 함께 먹으면 당뇨 관리에 더욱 효과적인 음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들어 부쩍 유명해진 과일이죠. 바로 아보카도예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아보카도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당 조절에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요. 계란도 상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데, 계란에는 질 좋은 단백질과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하죠.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하고 혈당을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계란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과식도 막아주고 간에서 포도당의 생성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 당뇨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상추와 만나면 이런 효과는 시너지를 발생되게 되는데, 상추, 아보카도, 계란을 함께 넣은 샐러드를 드신다면 혈당 잡는 최고의 요리라고 할 수 있죠. 피부가 칙칙하고 주름이 늘어나고 있는 분들도 집중해주세요. 상추가 피부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는데, 상추에는 이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요. 비타민 A를 다른 말로 레티놀이라고 하는데, 레티놀이 뭐냐면 대부분의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성분이에요. 그만큼 피부에 좋다는 거죠. 이 레티놀은 피부 아래쪽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등의 탄력섬유를 증가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고, 비타민 C도 콜라겐 생성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몸속에 부족하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많이 손상이 되는데, 이런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비타민 C가 해주죠. 멜라닌 색소의 생성도 억제해주기 때문에 칙칙한 피부를 밝게 만들어주는 미백 효과도 볼 수 있고,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약재 중에 상엽이라고 있는데, 이 상엽은 뽕나무 잎이에요. 뽕나무 잎이 항염증 작용도 좋고 피부 미백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때문에 상추와 뽕나무 잎을 함께 차로 끓여 드시면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상추에 락투신이라는 성분이 당뇨에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성분이 또 두통을 진정시켜주는 데도 효과가 좋아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분들이 상추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환자를 수술할 때 상추를 먼저 먹이고 수술을 했다는 기록도 있대요. 상추 안에 락투신 성분이 마취제가 없던 시절에 수술받는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는 거죠. 이런 락투신은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줄여주고 두통을 완화시켜주기도 하는데, 특히 열이 오르면서 통증이 발생되는 두통을 개선하는데 효능이 탁월하다고 해요. 또한 상추는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상추에는 루테인,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루테인은 영양제로도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이 루테인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눈이 노화가 진행되면 황반색소의 밀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루테인이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황반 변성도 예방해서 로놉신의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시력도 좋아지게 해줍니다. 또한 이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비타민 A로 전환돼서 눈의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야맹증, 안구건조증 등의 안구질환도 예방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줘 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죠. 열이 머리로 올라가게 되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비듬도 많이 생기게 되고 두피에 염증도 발생되죠. 또 모낭에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머리카락을 잘 잡아주지 못해 탈모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럴 때는 두피의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탈모를 방지할 수가 있죠. 상추는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바로 두피에 열을 내려줄 수가 있다는 건데, 두피 열을 내려주고 상추의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게 돼요. 이런 효능이 모낭에 필요한 영양성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줘 머리카락을 건강하고 빠지지 않게 잡아주고 머리 결도 좋게 해주는 거예요. 밤잠 설치시는 분들도 계시죠. 상추를 먹으면 졸리다는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추에는 락투카리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수면 유도, 진정, 최면 효능에 있어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락투카리움 성분뿐 아니라 숙면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멜라토닌이라는 성분도 상추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 락투라리움 성분은 상추 잎보다는 상추 대에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 상추를 드시려면 상추 대를 차로 끓여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상추는 입으로도 상추차를 끓여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건조되지 않은 상추를 끓는 물에 넣고 상추를 우려서 그 물을 차로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 드셔도 돼요. 두 번째 방법은 상추 잎을 건조시킨 후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한번 섞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상추잎이 바스락 부서질 거예요. 부서진 상추잎을 다시팩 같은 곳에 소분해 두셨다가 차로 우려서 드셔도 되고, 큰 통에 담아 주셨다가 마실 때마다 커피를 내리는 것처럼 거름종이에 걸러서 뜨거운 물로 우려 드셔도 돼요. 상추의 종류에 따라서 이 락토카리움 성분의 함량이 다른데, 요즘엔 쓴맛을 제거한 계량종이 많아 이 락토카리움 성분이 상당히 적게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아무 상추 하나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없고,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인 흑카랑이라는 향추가 있는데, 일반 상추에 비해서 락토카리움 함량이 124배나 높다고 해요. 수면 개선을 위해 상추를 드실 분들은 흑카랑을 구매해서 드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장이 안 좋은 분들한테도 상추는 많은 도움이 되는데, 상추에는 수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와 마그네슘이 많아 수분이 없어 단단해진 변도 부드럽고 묽게 만들어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돼요. 장이 건강하지 않아 장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그 독이 위로 올라와 얼굴에 나타나게 돼서 얼굴에 여드름 같은 뾰루지가 생기고 피부가 어두워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상추에는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엽산도 풍부해 대장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K, 엽산, 루테인이 함께 작용해서 이 염증뿐 아니라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풍부한 엽산은 혈액을 생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지만 손상된 세포 DNA를 복구하는 효능이 있어 암을 예방할 수도 있어요. 식이섬유는 장내에 쌓인 노폐물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주죠. 또 염증도 제거해줘서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죠. 상추는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우주인을 위한 유전자 조작 상추를 만들었대요. 사람이 우주에 가게 되면 중력이 없기 때문에 골밀도의 손실이 심하게 일어나잖아요. 한 달에 1% 정도씩 줄어든다고 하는데, 유전자 조작된 상추를 먹으면 이런 현상을 막아줄 수가 있대요. 이 상추에는 뼈 생성을 촉진하는 부갑상선 호르몬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은 상추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두부와 함께 드시면 이 효과는 배가 되는데,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상추의 칼슘이 몸속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줘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극대화시켜주죠. 상추를 드실 때는 주의할 점이 별로 없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상추는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몸이 찬 사람이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상추를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소화불량이나 설사나 복통 증상 등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상추를 조금만 먹거나 익혀 드시는 게 좋아요. 또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상추에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상추를 보통 쌈을 싸 먹을 때 많이 드시잖아요. 그때 쌈장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상추가 문제가 아니라 이 쌈장이 문제죠. 쌈장은 다량의 소금과 설탕이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소금의 양이 문제가 되죠.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보통 쌈장 100g당 평균 나트륨의 함량이 약 2310mg 들어있다고 해요. 국제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2000ml 이하로 먹으라는데 쌈장 한 수저 드시면 1일 나트륨 섭취량의 약 45%나 먹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음식 특성상 소금이 들어간 음식이 많잖아요. 김치나 다른 반찬을 먹게 되면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금방 넘게 되죠. 이렇게 과도하게 나트륨을 먹게 되면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높이게 되죠. 혈관에 많으면 뇌졸중의 발병률도 높아지고 혈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니 쌈을 싸 드실 때는 최소한으로 줄이시는 게 좋겠죠. 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람들이 평소에 팥을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팥이 들어간 음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팥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혈관 세포 손상을 예방해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이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서 염증성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지혈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심장 질환의 위험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팥도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과하게 많이 드시면 팥의 이뇨작용 때문에 몸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팥 이렇게 드시면 당뇨가 사라지고 뱃살이 쏙 빠집니다. 여러분, 겨울에 동지가 되면 우리가 무얼 먹나요? 바로 팥죽이죠. 또 겨울 간식으로 이 팥이 들어간 붕어빵, 호빵 같은 간식도 자주 먹는데요. 이 팥과 함께 먹으면 보약과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식품들도 있고 또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마이너스가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팥의 효능 8가지와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4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람들이 평소에 팥을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팥이 들어간 음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음식은 시루떡이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 간식으로 많이 먹는 붕어빵, 또 우리가 제과점에서 사 먹는 빵들에도 팥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여름에는 제일 좋아하는 팥빙수도 있고요. 겨울에는 동지가 되면 팥죽도 먹게 되죠. 자, 이런 팥 요리를 집에서 해 먹는 경우도 많은데 팥을 집에서 직접 삶을 때 혹시 소다를 넣고 삶는 분들 많지 않으시나요? 팥을 삶을 때 이 소다를 넣게 되면 팥의 색상이 더욱 선명해지고 팥을 더욱 부드럽게 해주어서 팥을 삶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 절대 이 소다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소다를 넣고 팥을 삶게 되면 팥의 영양소가 파괴가 돼서 우리가 팥의 좋은 성분을 모두 흡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런 팥 요리를 하는 게 좋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팥을 삶을 때는 먼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해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해 주시고요. 물에 담가서 한 4시간 정도를 충분히 불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불린 팥을 물에 넣어서 삶아주시면 붉은색의 팥 삶은 물이 생기죠. 이 팥 삶은 물이 건강에 정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간혹 팥 삶은 첫 물에는 팥에 독소가 있어서 버려야 한다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요.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팥 삶은 첫 물에 이 사포닌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지 마시고 따로 담아두었다가 하루에 한두 잔씩 차로 드셔보시면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이제 팥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첫 번째는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팥물은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팥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혈관 세포 손상을 예방해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이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서 염증성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지혈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심장 질환의 위험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이 팥물로 세안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팥물로 세안을 하면 피부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도 좋고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비누가 없던 시절에 이 피부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팥의 효과 두 번째는 당뇨병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할 때 2형 당뇨병 환자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고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약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하게 했는데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무려 평균 19.5%가 감소하였고 인슐린 저항성 또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당뇨가 있거나 혹은 당뇨 예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팥을 꾸준히 드셔보시기를 한번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팥의 효능은 몸에 부종을 제거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TV에서 연예인들이 이 팥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효과를 봤다고 했던 적도 있었고요. 한의학 책 중에 본초강목이라는 책에 보면 팥을 오랫동안 먹으면 여위고 마르기 때문에 살찐 사람이 먹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일반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처방을 할 때도 이 팥을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팥에 들어있는 칼륨 때문입니다. 팥에는 쌀의 10배 이상 그리고 바나나의 약 4배 이상의 아주 고함량의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이 칼륨이 몸 안에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의 신장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몸의 부종을 줄여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물살이라고 부르는 체질들이 있죠. 좀 잘 부으면서 살이 잘 찌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 다이어트 할 때 이 팥을 이용해 보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실험쥐에 팥 추출물을 먹여봤습니다. 그랬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약 30% 정도가 줄었고 몸무게도 37%가 감소했다고 하네요. 뭐 사람과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팥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팥의 효능은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팥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포닌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사과에 비해서 약 10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팥을 섭취하게 되면 이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면서 또 대변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배변 자체가 좀 원활하게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식이섬유는 장에 있는 유익균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장내에 있는 유익균들의 증식에도 직접적으로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장의 전반적인 환경을 좋게 바꿔줄 수가 있고 이것은 몸의 면역력의 향상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요즘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들 많이 드시는데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실 때 이 팥을 함께 드셔보시면 그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섯 번째 팥의 효능은 탈모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보통 이제 이 머리숱이 점점 줄어들고 머리가 빠지게 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팥과 함께 천연 탈모약이라 불리는 수수를 함께 드셔보시면 이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 이유는 바로 팥과 수수에 들어있는 비오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비오틴은 모발의 모공에서 자라는 단계부터 이제 필요하고 손상된 머릿결이 재생되는 데까지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성분입니다. 건강한 머릿결을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비오틴이 만약에 몸속에서 이제 부족해지면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서 성장이 잘 안 되게 되고 또 많이 빠지면서 두피 건강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피가 건조해질 수도 있고요. 가려움증이 생기면서 탈모를 가속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팥에는 이 비오틴뿐 아니라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 또한 풍부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수에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고요. 또한 팥과 수수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들이 머릿결을 상하게 하는 프리라디칼 성분을 중화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머리카락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팥의 효능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꼭 필요한 탄수화물 소화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는 팥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B의 역할 덕분인데요. 이 비타민 B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우리 몸에 충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인 뉴로트랜스미터의 합성에 관여해서 이 뇌신경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팥을 잘 섭취하시면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도 일정 부분 효과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앞에서 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수수가 나왔었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호박입니다. 호박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풍부하지만 호박에는 비타민 B가 없기 때문에 호박과 팥을 함께 드시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한 호박에도 소화 기능을 개선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팥과 함께 드시면 그 시너지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팥처럼 호박에도 이뇨작용이 있는데요. 팥과 호박의 이뇨작용은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팥은 몸속의 부종, 노폐물, 독소를 빨아들인 다음에 이것을 배출해주는 이뇨작용을 하고요. 호박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서 이뇨작용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장의
과다하게 축적되는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째 팥의 효능은 빈혈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보통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해지면 빈혈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어지럽고 두통이 생기거나 또 몸에 힘이 없어서 체력이 떨어지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팥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단백질,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 비오틴뿐만 아니라 바로 칼슘과 철분이 아주 많이 풍부합니다. 팥에 함유된 철분의 함량이 우유의 약 100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팥을 드시면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째 팥의 효능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팥에 함유된 비타민 B가 이 신경계를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또 팥에는 마그네슘의 함량도 높은데요. 마그네슘 또한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팥 속에 들어있는 이 마그네슘을 통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이 회복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팥에는 복합 탄수화물도 풍부한데요. 이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가 돼서 우리 몸의 급격한 이 혈당 상승을 방지해주고 일정한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팥도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과하게 많이 드시면 팥의 이뇨작용 때문에 몸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찹쌀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팥죽을 끓일 때 찹쌀을 넣어서 함께 죽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쫄깃한 찹쌀로 경단이나 새알을 만들어서 넣어 먹는 경우도 있죠. 이 선조들의 지혜가 참 정말 놀라운데요. 이렇게 찹쌀과 팥을 함께 드시면 팥 때문에 몸 안의 수분이 과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이 찹쌀이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 문제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는 겁니다. 다만 팥은 좀 찬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이 팥물을 많이 드시거나 하면 소화불량, 복부팽만, 복부의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면서 조금씩 드셔보시는 게 좋고요. 이런 점이 혹시 불편하거나 하신 경우에는 바로 생강이랑 함께 드셔보시면 이 불편함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강은 따뜻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강의 따뜻함이 팥의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켜서 장에 무리를 덜 주게 되고요. 또 팥에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몸속의 발암물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을 드실 때 이것을 쪄서 말려서 드시면 이런 효과가 약 10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 이 빈혈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들깨가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거예요.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 들기름을 짤 때 굉장히 좋아요. 들기름을 짤 때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서 들기름을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많이 돼요.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류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말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촉촉촉 이렇게 들기름을 넣어 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이 들기름은 산패가 쉽게 되는데, 이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게 1급 발암 물질이에요. 이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를 이렇게 드시면 당뇨와 혈당이 싹 사라지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들기름, 들깨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여러분들은? 들기름에 북어와 미역을 구수하게 볶아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있잖아요. 그죠? 건강에도 좋다는 이 들기름과 들깨,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쳐 암에 걸리고 또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또한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제가 들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도 쑤시고 무릎 통증, 이것 때문에 힘드시지 않나요, 여러분들?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거예요.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고 약국에서 또 진통제를 받아 드시고, 이때 이 처방받는 우리 진통소염제의 역할이 우리 몸속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통증을 막아주는 기전인데, 이 들깨 속에 함유되어 있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라는 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생성을 억제하는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해요. 이처럼 우리가 오메가3를 먹는 이유 중 하나도 혈관 건강이나 혈행장애, 피를 맑게 해준다 등등의 역할도 있지만, 몸속의 미세염증을 잡아주는 역할이 굉장히 커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러한 들깨가 바로 이런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해줘서 진통 역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건데, 이는 들깨에 관절염과 무릎 통증이나 이런 거를 완화시켜주는 성분도 들어있으면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이 칼슘 함량도 높기 때문이에요. 이 들깨 100g에는 약 한 390ml 정도 되는 칼슘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기도 해요. 이러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처럼 칼슘의 흡수도 많아져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은데,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생이 하게 되는데,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는 골밀도가 많이 감소가 되고 골다공증 발생되는 확률도 높아진다고 해요.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노인들의 골반 골절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골반 골절로 인해서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또 80세 이상인 분들은 50%가 2개월 이내에 사망을 할 수도 있다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그럼 노인들에 대한 뼈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골다공증 관리에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뼈 건강을 위해서 우리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겠죠.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도 잦아지고 기억력도 떨어져서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뇌 건강,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도 높여주고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오메가3는 보통 흔히들 알고 계시듯이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고, 식물성 오메가3인 이 알파리놀렌산이라는 거는 들깨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이 60% 정도나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인데,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느냐?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서 망가뜨리는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러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의 분비를 감소를 시키고,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서 많이 발견되는 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데,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이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감소시키기 때문이에요. 참치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DHA 많이 들어보셨죠? 이 DHA가 대표적인 뇌기능 강화 물질인데, 이 DHA가 우리의 기억력도 높여주는 데 도움 주고 또 학습 능력 또한 좋게 만들어주는데, 이 DHA는 체내에서 잘 합성이 되지가 않아서 식품으로 섭취를 하는 게 좋아요. 이 들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흡수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어린이 전용 오메가3 같은 경우에서도 약국에서 많이 보시면 이 EPA보다는 DH 함유량이 높은 영양제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렇듯 들깨가 뇌신경이나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이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EPA로도 변환이 되는데,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효능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혈액순환도 도와주겠지만, 그리고 혈관은 튼튼하게 하는 효능과 혈액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는 역할도 같이 해요. 이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 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매주 1회에서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한 11.5g, 고등어에는 9.9g,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죠. 이렇듯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서 5배 이상 들어있다는 건데,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심장도 튼튼하게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거예요. 이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한데, 들깨 100g에는 약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식이섬유는 우리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대변도 무르게 해주고 장 운동도 촉진해서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줘요. 또한 불포화 지방산도 굉장히 풍부한데, 들깨에 함유되어 있는 이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도 억제해주고 변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대장 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도 줄 수 있어요. 6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이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들깨에는 또 루테올린이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여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인슐린이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이 인슐린에 대해서 반응을 잘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도 막아주고, 또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도 멈추는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7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데,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이러한 효과가 있어서 알레르기 증상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 많잖아요. 약국 가면 이거와 비슷한 비전이라고도 뭐 어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8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거예요. 들깨에 약 100g에는 철분이 14mg 정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이 돼요. 시금치보다도 이 철분 함량이 높아서 빈혈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뿐 아니라 이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2라는 성분은 이 조혈작용, 즉 피를 만들어주는 작용을 도와주는데, 이 조혈작용이란 그 혈액 속에 혈구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하죠.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 이 빈혈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들깨가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거예요.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 들기름을 짤 때 굉장히 좋아요. 들기름을 짤 때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서 들기름을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많이 돼요.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유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말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촉촉촉 이렇게 들기름을 넣어 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이 들기름은 산패가 쉽게 되는데, 이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게 1급 발암 물질이에요. 이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 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들기름의 사용기간 또한 지켜주시는 게 좋은데, 보통은 2달 이내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 시럽이랑도 비슷하죠, 유통기한이. 이 들깨는 또한 보관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이런 걸로 감싸서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이 돼요. 근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이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들기름의 산패를 막아줘서 도움을 주죠. 이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서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 껍질을 섭취할 수가 없잖아요.
들깨 껍질에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이 페놀 성분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게 좋은데, 우리 마트 많이 가잖아요. 마트에 가면은 통들깨보다도 들깨 가루를 굉장히 많이 판매해요. 이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또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세척도 잘 해주셔야 돼요. 제가 세척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 씻어요. 그리고 물 위에 동동 뜨는 것만 얇은 채로 걷어서 옮겨주시고,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바닥에 이제 돌이나 이물질만 남게 되는데, 또 이거를 버리고 또 물에 담가 씻어주고, 또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살짝 걷어서 옮겨주시고, 이 작업을 한 3-4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통들깨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가 있죠. 깨끗하게 세척한 통들깨는 자연 건조해줘도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팬에 담아서 약한 불로 건조해 주시거나, 아니면 쉬운 방법은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셔서 건조시키면 돼요. 근데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들깨를 접시에 담아서 한 5분 정도 돌려주시면 돼요. 이때 수시로 상태를 확인해 줘야 돼요. 아직 건조가 5분 정도면 건조는 덜 됐을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들깨가 탈 수가 있죠.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면서 중간중간 상태를 확인해 주고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 작업도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 완전히 건조된 통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 먹을 만큼씩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통들깨 자체로도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되죠. 이렇게 하시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채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버리는 거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